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세대학교 박사 2학기의 곽함이라고 합니다. 지도 교수는 김준동 교수님입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브라함스 예술가구 연구 4개의 엄숙한 노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발표는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서론 부분, 렉처 리사이틀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렉처 리사이틀은 교육과 공연, 연주와 스피칭의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콘서트 형식입니다. 첫 번째로 렉처 리사이틀은 학생들이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음악 작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해석을 통해 작곡가의 창작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음악 작품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심화된 음악적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연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음악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작품의 구조와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어 연주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표현력 증진과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렉처 리사이틀은 학생들이 그들의 연주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악 작품에 대한 이해를 강연을 통해 설명하고 해석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언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브라함스의 예술 가곡은 화성기 오케스트라처럼 풍부하고 부드러우며 선율이 아름답고 시가 간결합니다. 본 렉처 리사이틀은 브라함스의 Vier Erste Gesänge OP 121, Die Weihnacht OP 43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곡들의 자료를 찾아 내재되어 있는 특징 분석과 토프로 상호 관련성을 인지함으로써 작곡가 브라함스와 이 작품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난점을 고려하여 연습하고 연구하며 내면의 깊은 세계를 탐구하여 자신의 음악적 소양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본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하네스 브라함스는 북부 독일의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라함스의 아버지는 허른과 더블 베이스 연주자였습니다. 브라함스는 집이 너무 가난하였지만 아버지가 음악 교육을 중시하였습니다. 5살부터 아버지에게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우면서 음악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7살부터는 오토 프리트리히 필리발트 코셀에게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어린 브람스가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브람스는 10살에 코셀의 스승이었던 에두아르트 마르크스잔에게 보내져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마르크스잔에게서 작곡법과 음악 등을 배우면서 음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브람스는 학교를 결국 중퇴하고 집안 살림을 돕고자 연회장, 술집, 식당을 천천하면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때로는 피아노계인 교습하였습니다. 틈틈이 합창단을 지휘하고 합창 음악을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브람스 음악의 훌륭한 합창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853년 파이마르에서 프란츠 리스트를 만나고 요아힘은 편지를 써서 작곡가이자 음악평론가인 로베르트 슈만에게 브람스를 소개했습니다. 브람스와 슈만 부부는 퇴셀도르프에서 만났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은 젊은 브람스의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이 젊은 음악가를 세상에 소개하고자 자신의 생의 마지막 평론이 돼 평론 새로운 길을 발표하였고 이로써 브람스는 전 유럽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람스의 집안 형편이 부유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슈만은 항상 브람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경제적 부담을 떨어줬습니다. 네 개의 엄숙한 노래는 브람스가 죽기 바로 1년 전인 1896년 5월 7일 즉 그가 63세 때에 작곡돼 최후의 가곡입니다. 1892년 1월 브람스는 그의 누이인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분 헤르조겐베르크가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등 그가 사랑했던 버들과 가족과의 사별에 이어 1896년 3월에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클라라 슈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외도가다는 소식을 듣고 클라라의 죽음을 예감하고 비관적인 마음으로 성서를 기초로 한 이 가구집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 곡은 같은 해 5월 7일에 완성되었는데 이 날은 바로 클라라의 생일이었고 이 곡이 완성된 후 2주일도 채 되지 않은 5월 20일 클라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친이 죽었을 때 독일 레퀴엠을 작곡했듯이 브람스는 클라라에 대한 관심과 자신과 클라라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예감을 이 네 개의 엄숙한 노래 속에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브람스가 항상 곁에 놓고 속독했다는 마틴 루터 판역의 독일어 신구약 성경에서 선택한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브람스는 신약에서 말하는 죽음처럼 내세의 확신과 구원의 희망 대신 구약에 나오는 죽음의 의미, 즉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는 측면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브람스가 말하고자 하는 죽음은 어둡고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통하여 어느 새로운 삶과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표한 곡명을 소개하겠습니다. Fear and Step Gesang일 OP 121 1. Den nächsten geht dem Menschen wie dem Vieh. Ich wandte mich und sah an alle. 3. O Tod, wie bitter bist du. 4.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n Zungen redete. O. Die Weihnacht. 우선 첫 번째 곡 Den es geht dem Menschen wie dem Vieh를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구약성서 전도서 제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구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인 솔로몬이 저자이며 기록 연대는 BC 935년경 솔로몬의 통치 말기로 추정됩니다. 이는 다섯 두루마기, 아가, 룩, 에가, 전도서, 에스더 중의 하나이며
초막절의 일기도로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는 모든 일들은 지극히 헛된 것으로서 죽음과 함께 끝나지만 오직 지금 하는 일에 기쁨을 얻으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곡의 형태는 소나타 악장 형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 곡의 마지막은 소나타 악장 형식에서 나타나는 콧다를 사용하여 중지를 확대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곡 Ich wende mich und sei an are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 곡은 구약성서 전도서 제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구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관세자분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관세자분 자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앞제파는 생활이 조금보다 못하다는 사상은 얼핏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솔로몬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자체를 조금보다 못하다는 의미보다 다만 불의한 압제를 받는 고통스러운 생활이 죽음보다 못하다는 것뿐입니다. 죽음에 의하여 괴로움을 벗어난 자의 행복을 찬양하려고 또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재앙을 모르는 자들이 더 행복하다는 염세주의적인 죽음의 행복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곡은 죽음에 대한 철학과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표현한 곡으로 밝고 화려한 음색보다 이 어둡고 침울한 음색이 곡 전체에서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곡 O Tod, Wie bitter bist du의 분석입니다. 세 번째 곡은 회킹중 집회서 제4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구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 곡은 가톨릭의 성전에서 최한 가사로서 구약 성서의 외경인 예수 시라크서의 41장 첫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원전 200년경 사라의 아들 예수가 수집한 격안집이며 흔히 집회서라고 불리워집니다. 관여기는 행복한 사람들은 죽음을 애통하고 괴롭다고 받아들이지만 약자나 늙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모든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오히려 외로가 되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곡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n Zungen redet의 분석입니다. 네 번째 곡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제13장 1절부터 3절까지와 12절부터 13절까지 인용되었습니다. 흔히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집니다. 이 곡은 앞의 곡들과는 달리 브람스의 친구 엘리자베스가 죽은 해인 1892년에 이미 착오된 곡으로 곡의 순서는 제1되지만 작곡은 가장 먼저 작곡된 곡입니다. 전체 4곡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플랫 메이저로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어 이 작품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 곡은 앞에 세 곡이 엄숙하고 체념적인 분위기에 비해 절대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밝고 희망찬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으며 생동감 있는 선율의 출현이 특징입니다. 특히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이며 그 중에서 최알은 사랑이다 라는 부분은 이 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 Die Weihnacht의 분석입니다. 마지막 곡은 독일 북부 대승의 서정 시인 휠티의 시에 흩어진 곡으로 1866년에 작곡되었습니다. 평소 민요에 관심이 많았던 휠티는 인간의 외로움과 슬픔을 자연의 아름다움과 대비를 시켰습니다. 이 시는 5월 밤 신비스러운 소리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사랑을 단념하고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브람스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슈만의 아내 클라라를 사랑하였지만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약혼까지 했지만 파혼하는 일로 인해 사랑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는 등 사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브람스는 두 번째 연을 생략하고 세 연에만 곡을 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시의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이 연의 마지막 힘부터 A 다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A, B, A 다시의 세 부분 형식을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천국의 분석입니다. 브람스는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중심에 있었으나 구전시대 절대주의 음악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당대의 음악적 종류에 휩쓸리지 않은 작곡가입니다. 본 렉처 리사이틀이 낭만주의 시대의 독일 고전주의를 고수했던 그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연구하고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하여 연주를 위한 전반적인 자료를 공부하였다는 것에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가 많은 연주자들에게 브람스 가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연주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브람스의 예술 가곡을 연구하고 부르면서 브람스 예술 가곡의 창작 특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축적하고 노래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집중하여 노래 능력을 향상시키며 브람스의 가곡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기회를 넓혀갈 것입니다. 또한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쓰기, 및 말하기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